네 번째 시간 생활안전경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 법 제정 과정상과 집행 과정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낙인 이론적 개념은 호워드 베커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해악 기준의 개념으로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서덜란드가 화이트 칼라 잘못 접촉하면 거들난다라고 주장을 했죠. 허면입니다. 허와 면이 들어가 있죠. 인권 침해 범죄. 사회적 해악에 대해서 사회적 해악도 범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미친 새끼가 주장했습니다. 사이커스죠. 상대시켜. 범죄는 역사,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원인으로 보면 슈리는 자동 기기로 슈리, 자유, 동기, 기회, 기술을 이야기했고 룩젠버그는 소질과 환경을 주장을 했죠. 내인성 범죄, 외인성 범죄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개인적 수준의 범죄 원인론은 고전주의와 실정주의가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범죄 의사 비결정론이죠. 범죄 의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죠. 베카리아 벤다입니다. 배 까니까 균형과 비례를 이루어야겠죠. 벤다함도 형벌을 통한 범죄 통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실정주의는 범죄 의사 결정론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보다 외적 요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롬브르조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생리적 범죄 원인론, 또 인간의 지능이나 모방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사회적 범죄 원인론은 사회 구조 원인과 사회 과정 원인론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계보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회 구조 이론은 구해아문이죠. 사회 해체 이론, 아노미 이론, 그리고 문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화 이론에는 문화 갈등, 문화 전파 이론, 그리고 하위 문화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과정 이론에는 과학 통락이죠. 과학 통락, 그리고 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에는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차별적 강화 이론, 그리고 중화 이론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 이론에는 통제 유동견이죠. 유동견, 유대 강화 이론, 동조 전념 이론, 그리고 견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파별로 그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개별적으로 학자들과 그 주장 내용을 잘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 해체 이론을 보면 뽀게스 파기입니다. 5개 동시문으로 뽀겠고 쇼 앤 맥케이가 소맥 먹으면 쉽게 해체가 되죠. 사회 해체가 범죄 원인이 된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지역의 범죄는 줄지 않더라. 그 지역의 사회가 해체가 되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지역을 틈새 지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뽀게스 파기나 쇼 앤 맥케이는 모두 시카고 학파인데 같이 틈새 지역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노미 사회 긴장 이론은 아놈이 뒤를 깨버렸죠. 규범이 붕괴되었습니다. 뒤를 깨니까 긴장이 되어서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쓰고 다닙니다. 긴장 유발 이론이죠. 목표 달성에 좌절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긴장이 발생해서 범죄가 발생한다. 문화 전파 이론은 쇼앤 맥케이가 범죄는 문화처럼 이렇게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하위 문화 이론은 코 괴리죠. 목표 수단의 괴리, 코걸이 걸고 밀러 맥주 마시는 하위 문화입니다. 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셀린, 심리 갈등입니다. 셀린과 심리, 발음이 비슷합니다. 사회 과정 이론은 미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은 쇼앤 맥케이의 사회가 해체되었다 하는 것은 일종의 소외 개념이죠. 하지만 사회적 분화를 이루어서 친밀한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범죄를 학습할 수 있다. 오히려 소외보다는 친밀한 접촉을 강조를 했습니다. 글래디에이터하고 비슷하죠. 영화 주인공을 모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별적으로 꼭 나쁜 주인공만 모방을 하게 되죠. 좋은 주인공도 많은데 뽀게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뽀게스 아까 애가 옆집에 가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뽀개버리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니까 뽀게스 아까 잘했어.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비난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차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이죠. 맞자시켜 책 피피 비충입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를 책으로 탁 때려잡으면 책에 피가 묻죠. 책 피피 비충, 책임 부정, 피해 부정, 피해자 부정인데 비난자 비난이죠. 비비가 되겠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호소도 있고요.
이 내용별로 사례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마자 시켜가 되겠습니다. 마자 시켜. 중화요리는 마자에다가 시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통제는 유동견입니다. 유동하는 견은 통제를 잘 해야겠죠. 허쉬는 초콜릿으로 사회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애참 전신을 말했습니다. 애들에게 초콜릿 주면은 애들이 참으로 전신을 다해서 좋아합니다. 브리아필리아빈, 발음하기도 어렵죠. 뻥필에 노출되더라도, 단기 유혹에 노출되더라도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관습적 목표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동조전념하게 된다. 레클리스는 무모하죠. 나쁜 것을 견제하는 좋은 자아관념이 있으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락인 이론, 리목을 끌기 위해서 홀랑백에서 낙엽을 찍으니까 탄내가 나죠. 탄넨바움이 되겠습니다. 범죄 통제 이론을 보면 고전주의는 범죄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벌로서 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제 이론이 아니죠. 통제 이론은 유동견입니다. 사회 가정 이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고전학파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인정을 했고 고자 억제가 되겠습니다. 실정주의는 범죄의사 결정론이고요. 치료 경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 발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죠. 발전을 시키면 범죄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현대적 이론은 집환상계 위에서 고전학파는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둔 개념이 되고 실정주의는 범죄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은 환경에 맞추고 있는데 현대적 범죄 예방이론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세 이전에는 응보복수였다면 고전주의에서는 형벌을 가해야 된다. 실정주의는 교정이나 치료가 필요하고 현대 이론은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집합효용성 이론은 로버트 샘슨이죠. 로버트를 집합시켰습니다. 주민들을 집합을 시켰죠.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를 했습니다. 환경범죄학은 자유활 접영이 되겠습니다. 주장한 사람이 제퍼리와 그리고 뉴먼이 되죠. 제퍼리와 뉴먼은 주장한 내용이 서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환경범죄학에서는 그 사례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연적 감시는 조명이나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건축을 설계할 때부터 가시권을 확대를 시켜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연적 감시 나오고 접근 통제 아래 있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눈이 있으니까 거리의 눈은 활동성 강화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놀이터나 공원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정대시키고 벤치나 정자 위치에 대한 설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적 접근 통제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죠. 단순히 펜스를 치는 것은 영역성 강화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담이 아니라 그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자연적 접근 통제가 되겠습니다. 차단기, 정문이죠. 그리고 방범창, 창문을 통해서도 접근이 되니까 방범창, 또 잠금 장치를 하고 통행로를 설계하고 출입구를 최소화한다. 이런 개념이 되고 영역성 강화는 단순하게 담을 만들어서 경계를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울타리 펜스를 설치한다. 이것은 접근 통제가 아니고 영역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뉴먼은 제퍼리가 젤을 뿌려서 눈이 멀게 됐죠. 그래서 항상 방어 공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역성 강화를 주장을 하죠. 영역성 강화는 보면 제퍼리가 주장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겹치게 됩니다. 이 이론은 방어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 강조한 이론은 집합 효율성, 주민을 집합을 시켰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바로바로 갈아줘야 됩니다. 참여가 소홀한 것이 방어 공간 이론이 되겠죠. 상황적 예방 이론, 상황적이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기회를 말합니다. 상황을 봐서 기회를 봐서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감소시켜야 한다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적이면 합일에서 패죠. 합일패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신고전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억제 이론하고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는 범죄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합니다. 범죄 이후에 자기가 체포가 됐을 때 얼마만큼 형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과 체포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클락 코나 씨가 주장을 했죠. 클릭이나 코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비가 좋은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을 선택을 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일상활동 1호는 코펠이 주장을 했습니다. 코펠은 대감자 접시가 이렇게 말했죠. 범죄는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았고 3요소로 대상이 있고 감시가 부재하고 그러한 동기가 있는 범죄자가 있다면 범죄는 발생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슈리의 자동기기하고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범죄자가 고려를 하는 4가지 요건으로서 비바 이론이 있죠. 이게 접시 이가인데 이번에 경관시험에 나온 거 보면 이너시아가 이동 용이성을 의미한다 하는 부분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범죄 패턴은 브렌팅햄이 주장을 했죠. 장소적으로 패턴 연구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비판은 범죄 기회를 줄이면 결국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 전체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풍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이 상황적 범죄 예방주의자는 범죄 전이보다는 오히려 범죄 예방하는 효과가 더 확산된다. 이익의 확산 효과,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 가능성,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제되는 국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켈린과 윌슨이 주장했죠. 깨진 할 때 켈린이고 윈도우 할 때 윌슨이 되겠습니다. 무관용 정책이 되겠습니다. 작은 유반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주민을 집합시켜줘.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바로바로 유지보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미한 무질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죠. 무관용 원칙은 결국 낙인 효과를 부를 수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보면 맨델손이죠. 맨날 데이고 손해보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5가지가 있는데 가해자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게 촉탁살인, 자살미수, 동반자살, 이렇게 모두 살인과 관계되죠. 전혀 책임이 없는 게 자각이 없는 애들입니다. 영아나 유아가 되는 것이고, 조금 책임이 있는 경우가 무지한 여성인데 낙태 여성, 또 인권유산 시도하다가 사망한 임산부, 이렇게 출산과 관계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가해를 유발한 경우죠. 자기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되었거나 부모에게 대들다가 살해된 페르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경우가 타인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판결을 받아서 정당방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무고죄 같은 거짓으로 범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되겠죠. 생활안전국입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경비업이 들어가 있죠. 청원경찰은 경비 파트가 되겠습니다. 풍소 및 성매매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형사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업무도 포함되어 있죠. 112 신고, 처리,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는 셀 방식이 있고 와이파이, GPS 방식이 있는데 정확도는 셀보다는 와이파이가 정확하고 이보다는 GPS가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셀 값하고 와이파이 값이 현격하게 다르다. 그러면 셀 값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소유자가 이사를 했는데도 통신사에 그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 값하고 와이파이 값이 너무 다르다면 셀 값이 측정 오차가 크지만 셀 값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이 있습니다. 경찰이 지역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골드슈타인이 처음에 주장을 해서 에크와 스펠맨이 사라 모형을 주장했죠. 조사해서 분석하고 대응하고 평가합니다. 싸라, 조석, 응가, 아침 저녁으로 빼주면 시원합니다.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재량권을 많이 줘야 한다는 이론이 되겠죠.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은 주민들이 민간 순찰을 실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찰 활동과 비교를 해보면 경찰이 법 집행에 책임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 대응 업무가 있고 주민들은 수혜자, 이제는 공동 생산자가 되죠.
경찰은 범죄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평가는 범인 검거율, 사후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범죄의 감소율,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얼마만큼 빠르게 대응하는가 하는 부분이지만 주민의 협조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분권하던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했죠. 스콜릭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꼴릭이죠. 지역경찰의 직무를 보겠습니다. 관서장의 업무는 시설, 장비, 예산, 관리죠. 예산을 관리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은 아닙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 업무가 되죠. 순찰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현장을 지휘하는데 관리팀을 포함해서 순찰팀까지 1일 근무를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황 근무는 신작 중요죠. 신고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도 합니다. 이때 처리는 지구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민원인이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황 근무입니다. 시설 장비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 근무죠. 중요 사건 사고를 전파하고 요 보호자에 대해서 감시도 합니다. 순찰 근무는 통행인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합니다. 불순분자,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목근무를 하는 그러한 검문 검색은 경계 근무에 해당되겠습니다. 순찰 근무는 순찰하다가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검문 검색이 되겠습니다. 순찰 근무와 또 야간 근무 그리고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해야겠죠. 자, 기타 근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이고 대기 근무는 휴식을 취하면서 무전을 듣습니다. 1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고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교되는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되고요. 정원관리는 시도청장이 1년에 2번 이상 점검을 하죠. 교육은 시도청장이나 서장은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보관은 근무일지나 근무수첩은 3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비업법은 시호, 신기, 특이죠. 호송 경비는 물건에 대한 호송입니다. 피해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있는데 그때는 피해자를 호송한다 이렇게 말을 쓰지만 경비업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호송만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한 것은 신변보호가 되겠습니다. 기계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 그 밖의 장소에서 경비 대상 시설에 기계를 설치를 해두고 감시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특수경비는 공항 등인데 여기는 항공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법인만이 신청이 가능하죠. 시도청장이 허가를 하고 신규나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할 때 신규나 변경일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받으면 5년간 유효하죠. 경비 옷.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허가사항 외에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장소를 신설한다든지 관제시설을 신설하는 것 이것도 신설 나오니까 허가사항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는 없죠. 특수경비에 대해서만 개시 종료 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는 반드시 경비 지도사를 선임을 해서 행안부령에 따라서 지도감도 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항복지 집단 귀화상할 때 집단이 나옵니다. 20명 이상 배치를 하려고 하면 3개월 전에 직접 고용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맡겨야 되죠. 그래야 경비업자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도급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하다 그러면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집단 민원 현장의 종류를 보면은 도시, 주부, 100명이 대노한 현장이죠. 이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도 집단 민원 현장에 들어간다는 부분 유익 있게 좀 봐야 되고 일반적인 집회 시위 장소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공연장 외에 1000명 이상이 모인다. 그러면 14일 전까지 재대처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 업무는 음주, 가, 물을 즐기는 수기, 목에 비계가 끼었죠. 비계여.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티켓타방입니다. 티켓타방 그 자체로는 휴게 음식점에 불과하죠. 배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풍속 영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성 도박이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무허가 영업자도 풍속 영업자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것보다는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그 영업 형태에 맞춰서 준수 사항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노래방은 청소년은 09시에서 밤 10시까지입니다. 9 to 10. 접대부를 고용하고 알선하면 안 되겠죠. 자, 판례 내용도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성매매입니다. 알선 등은 알강 권유, 장자, 토건이 되죠. 성매매의 특정성과 관련해서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의미는 아니고 돈을 준다면 누구와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게임 산업을 보면 청계, 인계, 일계, 복계가 있죠. 청계에서는 경품으로 왕구나 문구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품을 줄 수 있는 게 청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8세 미만은 출입이 안 되고요. 복계는 일개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청소년도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이죠. 원래 청계라든가 인계는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계를 하면서 청계와 인계를 합한 영업을 한다면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개하고 인계하고 복합한다든지 일개와 청계를 복합을 하게 되면 일개가 청소년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복계는 청소년 출입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도박이라든가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차단 프로그램 출입 시간은 9 to 10이죠. 같습니다. 불법 게임물과 관련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게임물은 서로 구분이 되고 별도 조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임물은 등급이나 게임물 내용 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전을 하면 안 되겠죠. 또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환전해주는 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일회성으로 환전하는 손님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총포도금 화약률을 보면 장약, 총포, 공기총,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공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총포신이나 기관부 등 그 부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금은 15cm 이상이죠. 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도금에 해당되겠습니다. 화약류는 화약, 포약, 화공품도 들어가죠. 외화학 물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분석전도 이 총포도금 화약류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화약류라는 것은 사용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운반할 때는 출발 1시간 전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장에게 신고하고 운반을 하면 되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를 운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다 행안부령이 나오는데 이때 한번 대통령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를 보면 제조에 있어서는 제조가 실세조, 소지가 더 엄격합니다. 총 들고 나가서 집세, 벌어, 오소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조형 내용 보면 총포나 도금류를 주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고 안 하면 2년 이내에 징역입니다. 그래서 총포 할 때 24가 나오죠. 뒤에 포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행사장에 자체 경비를 배치 못할 경우에 행사 24시간 전에 시도청자에게 통지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이때 행사 24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24가 되는 것이죠. 완성검사는 허가받고 1년 내에 해야 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죠. 1+1이 되겠습니다. 자, 경범을 보겠습니다. 형법과 관계를 보면 형법의 보충법이죠. 형법이 우선해서 적용을 받고 보충적으로 경범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교사나 방조는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죠. 기본적으로 간단한 범죄이고 벌금 액수도 적죠. 범칙 행위는 10만 원 이하짜리가 있고 20만 원 그리고 60만 원짜리가 있죠. 20만 원짜리는 방광 표출이 되겠습니다. 업무 방해, 거짓 광고, 암표 매매, 출판물 부당 게재가 되겠습니다. 주거 부재인 경우에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죠. 형사법에 의하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 부재인 경우에 한해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주거 부재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60만 원짜리는 이제 범칙 행위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적결은 가능합니다. 적결은 선고형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가능합니다. 관공서 주치 손안 그리고 거짓 신고죠. 주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기억을 하면 방광 표출 20만 원짜리죠. 주신 60만 원짜리. 주신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범칙금은 1차는 10일이죠. 11. 2차는 20일 내에 20%를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둘둘둘이 되겠습니다. 50% 가산금을 내면 즉심 청구 전이면 언제든지 즉심 청구를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심 전에만 오십시오. 천재지변이 있었다면 사후에 5일 내로 납부를 하면 되죠. 사후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경범죄 종류 2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가 있고요. 범칙금과 관련해서 범칙자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통고처분할 수 없는 통고처분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쌍피 8구 주부 난이죠. 도교법에서는 사면 주부도가 되겠습니다. 적결도 20만 원 이하인데 이때는 선고형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소장 1번지 여의가 되고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해서 정식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죠. 정식재판은 7일 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서장이 하려면 7일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판사에게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류 선고받은 사람이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일단 5일 이내로 유치명령을 내려서 유치장에서 최소한 5일 동안은 있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유실물은 습득한 후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 주운 사람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개월 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또 소유권을 상실해서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니까 6, 삼실, 3이 되겠습니다. 준유실물은 착오로 점유한 물건,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 또 잃어버린 가축이 됩니다. 잃어버린 가축은 준유실물이 되는데 일부러 버린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 가져가 놓고 다시 돌려주더라도 그 비용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습득하고 7일 내에 돌려주거나 신고를 해야 그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5에서 20%죠. 그래서 섭취하면 오이시, 맛있다 이렇게 되죠. 오이시 일본말로 맛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박이나 차량, 건축물 안에서 그런 물건을 주었으면 그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반씩 나누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착오로 점유한 경우고 습득한 물건을 횡령으로 처벌받게 되면 받을 수가 없고 또 7일 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청보호 아동 등이라고 하면은 실종 당시죠. 신고 당시가 아니고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 또 자폐성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되겠죠. 여기서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자폐성이나 지적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을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체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8 자지정치 되겠습니다. 실종 아동 등은 아동이 양유유 사가길 하는 경우죠. 이때 가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가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아동 등이 되는 것이죠. 보호자의 범위에는 법적인 보호 의무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고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그런 시설도 보호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가 있죠. 이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신고 의무자에도 해당되지 않고 아무런 관련 없이 실종 아동 등을 보호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거의 유기한 것이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 되는데요. 자, 수사에게나 수사는 지체 없이 바로 결정을 해야겠죠. 범죄를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 위치 정보라든가 인터넷 주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종 아동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처벌 조항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까지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입니다. 찾는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것이죠.
보호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 실종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난 경우를 말하죠. 장기 실종 신사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신고 당시에 18세 이상인 경우에 가출인이 되겠습니다. 아동 등에서는 실종 당시죠. 아실, 가신당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발생지는 최종 목적지인데 대중교통에서 봤다면 한 달이 지나면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하겠습니다. 발견지는 현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합니다. 발견한 장소하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면 보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국가경찰 수사범죄에 아주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실종 아동과 관련해서는 그 수사하는 업무까지 모두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입력 대상은 실무 가조,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수사 관련한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입력 제외 사유는 보호자가 가출할 때 동행을 했다, 동행했으면 터지,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발견하고 확인됐으면 허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보전은 아가 오시죠. 아동이나 가출인은 5년간이고 또 자지 정치는 10년간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발견자는 당연히 소재 발견 시까지고, 무용거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즉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면 등록하고 1개월까지는 15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하게 되겠죠. 한 달 지나면 분기별로 한 번씩 보호자에 대해서 추적사항을 통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뒤에 또 나오니까요. 청소년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출국 금지가 유단무사, 일복, 노비는 성전에 출입이 안 되죠. 고용 금지는 TV에서 인수기, 목청만 속하유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보면 비디오 감상실험은 비디오방이죠. 출고가 금지되는데 소극장은 좀 오픈되어 있으니까 고용만 금지되겠습니다. 제한 관람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출고 금지되겠죠. 유행일을 보면은 일식 5.3이죠. 성저범, 장구학, 호혼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나이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만 술을 파는 그런 데는 야간에 한정해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이와 관련해서 한번 복습을 하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처가 영계 음질로 경보하죠. 19세 이상인 경우는 특대성 보유가 되겠습니다. 성보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아청은 19세 미만이죠. 19세 이상이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 아동청소년 보호법 혹은 청소년 보호법은 뒤에 보가 들어가니까 특대성 보유, 이렇게 19세 이상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비아동 청소년이죠.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성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한다든가 보호 조치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수로 처벌되는 범죄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성착취물을 재수수한 경우만 미수가 처벌되죠. 판매 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간, 또 인신매매, 그리고 성을 팔도록 강요한 경우가 미수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강매, 강요가 되죠. 이때 미수 범죄로 처벌되는 그 성범죄는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라든가 몇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으로 하니까 강간만 나와 있지만은 실제 미수로 처벌되는 범죄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범도 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성매수를 하게 되면 1에서 10년까지 되겠습니다. 특례 규정을 보면 음지약물인 경우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판사에 대한 재량이 있어야 되니까요. 공주시의 특례와 관련해서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을 하는데 10년 연장할 수 있는 게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이고, 시효가 배제되는 경우는 장애 열세죠. 그리고 형법상의 의제 강간인 경우도 시효가 없습니다. 아청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상의 소년 만 19세가 되겠죠. 이 소년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을 병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요. 성매매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은 아청인 경우에는 그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직무나 편의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행위를 보면 성접수자입니다.
성교나 유사 성교뿐만 아니라 접촉 노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발생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도 성매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접촉 노출과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 행위하고 구별을 해야겠죠. 같이 접촉 노출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인의 수치심, 혐오감을 발생하게 되면 아청법에 의해서 성매매 행위로 단속이 되지만 단순하게 성적인 접대를 했다. 물론 성교는 아니죠. 성적인 접대를 했다. 그러면 청소년 유해 행위가 됩니다. 청법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적으로 접대하는 것과 일반인의 수치심, 혐오감을 발생하는 게 실무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애매합니다만은 아무튼 규정상으로는 성적 접대는 유해 행위고 일반인의 수치심, 혐오감은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구별을 해야겠죠. 따라서 아청 성매매는 성접수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유해 행위를 보면은 노래 춤으로 유용 접객을 한다, 없는 행위, 성저범이 되겠죠. 가폭법을 보겠습니다. 자, 가정구성원의 배우자는 사실혼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가정폭력 범죄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성유혹, 체감, 공성협상, 강요, 폭주, 전카 명확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죠. 약방인, 중송계, 배살사절, 강행하다가 치사했죠.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자, 유의해야 되는 범죄를 보면 송계나 특수송계는 해당되죠. 중성계는 해당 안 됩니다. 약방인, 중송계, 강요죄는 해당이 되는데 인질 강요는 해당되지 않고 강간살인, 치사, 원래 살인 또는 치사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해치사 이런 사망사건은 포함이 안 되죠. 공갈죄는 포함되는데 강도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자, 고소의 특례,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 친족도 독립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야 그때 검사가 10일 내로 고소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이 있죠. 이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비교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처벌을 보면 18세 미만이 되겠죠. 현장 출동할 때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현장 출동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응급조치는 재인 고통이죠. 아동학대법은 재인 격통, 추위를 보자 72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포법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알려만 주면 되죠. 그렇게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아동학대법은 그 아동에게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응급조치를 했으면 반드시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72시간입니다. 만약에 공휴일이나 휴일이 있으면 48시간 내에서 연장이 될 수 있고 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를 했다면 판사가 임시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까지 그때까지 쭉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격주통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48시간 내에 임시조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임시조치 내용을 보면 격주통에 요구 이렇게 되는데 아동학대법에서는 친교 요구 이렇게 친권자나 후견인 정지도 할 수가 있고 또 아동이니까 교육에 대한 위탁도 가능합니다. 친교 요구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애 요청을 하게 되고 서면 사과가 가능하죠. 구두 사과는 안 됩니다. 반성문 제출도 안 됩니다. 자료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